지금까지 이제 14강을 했습니다. 평균 그 1강 강의가 20분 정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14강이면은 280분이죠. 만약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더라면은 2시간짜리 100분 치고 3시간도 안 되는 그 강의를 한 거죠. 그 3시간 동안에 소설에 쓰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강의를 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작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이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어떤 다른 그 곳에서 들어보지 못한 그 내용들일 것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원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강의를 하면서 다른 작품들의 그 예를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소설 작법이라는 그 책, 시청 작법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작법책을 보면은 그 얼개는 다 비슷합니다. 그 컨셉은 다 비슷한 거죠. 문예가 아니고 문학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는 그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이 될 수가 없죠. 다른 점은 그 책을 쓴 저자의 성향에 따라서 그 샘플 작품들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샘플 작품들을 다 빼고 순수하게 그 창작하는 법을 보면은 분량이 뭐 한 20쪽, 많아야 한 30쪽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 작품으로 채워져 있죠. 따라서 제가 그 강의를 한 것도 그 샘플 작품에 대해서 그 예를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뭐 필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쓰는가, 이렇게 쓰라가 아니고 어떻게 쓰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쓰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 순수하게 그 작가의 몫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누구처럼 써라, 어떤 작품처럼 써라, 그것은 그 예술에서 지향하는 그 창작이 아니죠. 창작은 오로지 그 작가의 몫이죠. 물론 다른 작품을 뭐 읽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읽어야 되죠. 왜? 모방 없는 창작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필요는 있죠. 하는데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1강부터 14강까지 그 내용 자체가 한 권의 장편 소설을 쓰는 방법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쓰는 방법만 알려주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의 그 구체적인 거, 그거는 이제 그 본인의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작가, 감동 깊게 읽은 그 작품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 비슷하게 쓰게 됩니다. 나하고 그 성향이 비슷할 때 그게 공감대를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박완서의 작품을 감동 깊게 읽었다. 그러면은 그 심리적으로 박완서처럼 쓰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시작은 이러이러한 작품처럼 써라. 뭐 배경은 이러이러한 것처럼 해라. 뭐 결말은 어떤 작품처럼 이거 하면 좋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로지 작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그 문학과 그 문예는 무엇인가, 뭐 계란이나 달걀이냐 뭐 같다. 거의가 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다루고 있는 그 문학은 외국에서 다루고 있는 그 문학하고 다르죠. 그 외국에서는 그 문학에 대한 그 정의를 글을 매개로 한 모든 학문을 총칭하는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은 문학이 뭐냐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은
그를 매개로 한 모든 학문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렇지가 않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이것을 문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철학은 문학이 아니라 이거죠. 심리학, 역사 이런 건 문학이 아니고 그냥 문예, 우리가 말하는 문예만 그 문학의 범주에 집어넣죠. 왜 문학과 문예를 구분해야 되냐 하면은 모든 그 행위는 그 기본이 철저히 해야 됩니다. 기본이 탄탄할 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죠. 글을 쓰는 그 행위의 어떤 기본을 문학적으로 접근하느냐, 문예적으로 접근하느냐 따라서 굉장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문학적 접근은 뭐냐면은 그 소설가나 그 시인이 성향에 따라서 그 지식을 전수받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작품을 쓰는 교수는 학생들한테도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쓰라고 강의를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창작은 순수하게 그 작가의 몫이죠. 그리고 학문의 정의는 뭡니까? 학문의 정의는 그 지식의 전달이잖아요. 그 문예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써야만이 좋은 글이 된다. 이거는 그 학문적인 그 접근이죠. 그 문예적인 접근은 뭐냐면은 창작을 하라 이거죠. 문예는 예술의 그 하위 장르죠. 예술은 그냥 뭐 손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예술에 하는 그 도구가 있죠. 음악은 악기가 있어야 되고, 뭐 서예는 뭐 붓이 있어야 되고, 다 이런 것처럼 그 문예는 언어를 그 매개로 한 그 예술 행위죠. 노벨문학상을 탄 그 수상자들도 보면은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희곡을 쓰고 이런 분들만 그 노벨문학상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학적인 업적이 있으면은 그 노벨문학상을 주죠. 그 비근한 예로 미국의 그 가수 밥 딜런이 그 노벨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래도 가수가 노벨문학상을 탔다 이렇게 해서 좀 약간의 좀 그 뭡니까 좀 이외다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처칠은 영국의 수상 처칠은 정치인 아닙니까? 처칠도 노벨문학상을 탔습니다. 과학자도 타고 생물학자도 타고, 이게 꼭 그 문예를 업적으로 한 작가나 시인만 탄 것이 아니고 문학을 업적으로 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 전부 문학상을 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할 때는 그 반드시 그 문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문예는 그 예술의 하위 장르죠. 예술이라는 것은 뭡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작가의 영감이라든가 작가의 사상, 작가의 정신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창작하는 거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그 조물주처럼 그렇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창작이죠, 창작. 이 만년필이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년필은 글을 쓰는 도구인데, 그 예술가가 보는 만년필은 칼이 될 수가 있고 또 독이 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잘못 써서 상대방한테 치명적인 어떤 그 독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글을 잘 써서 상대방을 다 제압할 수 있다면은 또 칼이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그 창작 행위 예술이라고 하죠. 그러면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 제가 지난 그 14강 동안 강의를 한
그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나머지 몫은 다 이제 그 작가나 그 시인의 몫이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좋은 작품이 나오고, 독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뛰어난 작품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도 원래가 사용하지 않고 이제 문예라고 사용했었죠. 조선시대도 계속 했었는데, 문학이라는 말을 사용한 최초의 작가가 소설가 이광수죠. 이광수가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 행위를 문학이라고 한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 이제 문예가 이제 문학으로 탈바꿈을 한 거죠. 조선시대에는 다 이제 문예라고 했습니다. 문예. 시를 쓰는 행위를 문예라고 했는데 바뀐 거죠. 바뀌면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이제 문학이죠. 문학이니까는 창작보다는 뭘 배웁니까? 어떤 작품에 대한 비평이라든가 작품의 주제가 뭔가 얼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배우죠. 창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특별활동 시간은 뭡니까? 문예반이에요. 특별활동 시간에는 작품론이라든가 작가론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 쓰고 글짓기를 하고 이제 이런 것을 배우죠. 대학교에 가서는 문예창작학과죠. 그런데 문예창작인데 4년 동안 작품을 몇 편이나 씁니까? 단편이 보통 이제 70매부터 120매까지 치는데 40매짜리 단편, 경단편이라고 하겠죠. 경단편은 한 2편 쓰면 졸업합니다. 시 서너 편, 동시 서너 편, 수필 서너 편 쓰면 졸업해요. 나머지 시간은 뭐합니까? 잘 쓴 작품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4년 동안 수십 편의 작품을 써도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경지에는 도달하기 힘들죠. 그런데 거의 필수 과목은 이제 필수 과목은 소설 창작이라든가 시 창작이라든가 있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다른 과목을 다 배우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문예가 예술의 하위 장르이면서 예술론이라는 과목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1학년 때 필수 과목으로 예술의 기초라든가 예술론이라든가 이것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시를 쓰고 소설을 쓰는데 창작의 근원이 되고 바탕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은 예술하고는 거리가 먼 것처럼 쓰죠. 별개처럼. 그게 이제 오늘의 현실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사실 저는 등단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등단을 언제 합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학교 다닐 때 등단을 해야 돼요. 왜? 가장 왕성하게, 순수하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학생 때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학교를 졸업하고 2, 3년 후에 신춘문예 당선되거나 문예지에 당선이 되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학교에서는 배울 게 없다는 거죠. 졸업을 하고 한 2, 3년 더 본격적으로 창작 수업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작품을 쓸 줄 알게 돼서 당선의 영광을 안게 되는 거죠. 결국은 4년 동안에 배운 것은 그 기본에 돼야 되는데 그 기본마저 제도권 문예 교육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물론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죠. 아니 왜 문예창작학과 같은 학과는 실기가 왜 부족하냐? 다른 학과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거의가 다 실기 중심인데 왜 문예는 실기 중심이 아니고 이런 중심이냐? 어떤 현직 교수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는 이제 한 얘기가 문예는
정신세계를 다루는 작품이기 때문에 실기를 지도하기 어렵다. 실기를 지도한다는 것은 교수자 성향에 따라서 똑같이 쓰라는 얘기하고 같기 때문에 그냥 대충 개요만 아니면 이론만 이끌어 나가지 실기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계속 쓸 때마다 그거를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학생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을 언제 어떻게 내가 이끌어 나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맞지만은 제가 생각할 땐 또 틀린 얘기예요. 왜 틀린 얘기냐면은 1학년 때 어떤 형식, 소설을 쓰는 형식, 시를 쓰는 형식, 이렇게 써야만이 소설이 된다. 이렇게 쓰면 시가 된다. 이거를 다 마스터 해놓으면은 2학년 때부터는 계속 작품을 쓰고 동아리 활동을 하든지 학생들끼리 서로 세미나를 하든지 방법이 많잖아요. 물론 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세미나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지만 그게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문학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화 창작 학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다시 실기를 접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학교에서는 4년 동안 작품만 읽다가 나왔다. 이렇게 봐도 이제 무리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과 문예는 이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대개 보면은 주요 장르가 있죠. 나는 소설가다. 나는 시인이다. 나는 수필가다. 좋죠. 좋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모든 장르를 다 섭렵해야 된다. 어떤 주제는 시를 쓰면 좋은 게 있고 소설을 쓰면은 좋은 게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설가니까는 아무리 좋은 주제라도 저 소설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못 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시인이니까는 이건 소설가입니다. 그러니까 못 쓴다. 이게 아니고 그럼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작품을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도 많죠. 소설도 똑바로 못 쓰면서 무슨 시인이냐. 그런데 그렇지 않죠. 현실은 많은 분들이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평론도 쓰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소재의 빈곤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또 그것도 문예적 소양이 넓어지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장르에 국한되지 말고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예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학은 모든 글을 매개로 한 학문을 총칭하고 문예는 예술의 하위 장르다. 근데 예술의 하위 장르가 문예지만은 예술의 근간은 또 문예입니다. 문예가 깃들어지지 않은 작품은 또 없어요. 음악도 어떤 시적인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림도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토리는 소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예술의 근간은 문예죠. 그런데 이제 문예는 예술의 하위 장르로 나와 있죠. 이제 그것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한 것은 쓰는 방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제1강에 대해서 소설이란 무엇인가 그것만 해도 15강은 충분히 갈 수가 있죠. 그거 하나만 해도.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처럼 써야 된다.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강의를 했습니다. 다음 그 강의 때보다 한 번씩 그 생각이 날 때마다 필요한 그 지식들을 따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는 자서전 쓰기를 15강 동안 하겠습니다. 근데 자서전은, 근데 외국에는 그 자서전 작가가 따로 있죠. 우리 소설가, 시인 이것처럼 자서전 작가 떳떳하게 활동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고 좀 동방예의주의라고 해서 뭐 그냥 숨기죠. 원래 옛날에 양반들이 그 숨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얘기 같은 꼭 사랑방에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제 전업작가를 하려면은 그 자서전을 써달라는 그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서전도 이제 글쓰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설 쓰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빵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년에 자서전 한 2편 정도만 쓰면은 전업작가 생활하는데 아무런 그 지장이 없습니다. 자서전 시장은 또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은 모르고 있을 뿐이죠. 자서전을 어떻게 쓰는가? 제가 어느 매체에다가 15강을 연재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서 또 6개월 만에 자서전 완성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뭐가 남았죠? 화이팅! 오늘부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 웃습니다.